성향은 여기에는 중국, 인도, 대만 이런 국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국가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배당 성향이 평균치가 한 35% 정도.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이상이 되죠. 그리고 최하단 수준만 보더라도 30% 정도가 됩니다. 30.9%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코스피 배당 성향을 30.9% 정도까지만 높인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가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 성향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가를 좀 올려보겠다.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보겠다. 그런 취지를 가진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일본에서 먼저 이렇게 한번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이 하고 있는 거를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또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떤 식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냐, 특히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022년 4월에 일본에서는 일단 증권거래소 개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를 이제 개편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시장이 4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3개로 개편을 합니다. 3개로 개편을 한 게 프라임 마켓, 스탠다드 마켓, 그로스 마켓 이렇게 3개로 개편을 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는 뭐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상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뭐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프라임 마켓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이랑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탠다드 마켓은 코스닥 시장이랑 유사하고, 그리고 그로스 마켓은 코넥스 시장이랑 유사하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먼저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5월에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또 2가지 정책을 이제 추진합니다. 여기서는 니사라고 해서 NISA 제도 개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ISA 계좌 아시죠? 그 ISA 계좌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택을 더 늘려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ISA를 통해서 국내 주식, 이제 일본은 일본 주식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가계 자산에서 이 예금이나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본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로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말 그대로 제로 금리니까 어디다 뭐 적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현금으로 쌓아둬도 사실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금이나 예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특징을 갖는 국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좀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NISA라는 제도를 개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ISA 제도 개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정책,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통상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얘기하다 보면은 산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간과하십니다. 주로 이 자본시장과 관련된 정책, 뭐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을 하거나 세제 개편을 하고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해야지 그것 자체가 또 밸류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산업 정책도 같이 추진했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어떤 산업들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2022년부터 정책이 시작됐고요.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들이 시작됩니다. 2023년 1월 10일에 제가 빨간색으로 좀 적어뒀는데, 중장기 기업 가치 증진을 위한 방안 초안 발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PBR 1배 이하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저평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주주 환원을 더 확대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크게 이렇게 3가지 정책들을 해왔었고, 그리고 제가 저기 좀 글들로 적어뒀는데 후속조치위원회
제일 오른쪽 편을 보시면은 14차 회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14번이나 회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히 올해부터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뭐 1, 2년 만에 해결될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해서는 전혀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회의를 거쳐가면서 하나씩 개선해 가는 과정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그 증시 부양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 내용을 정리를 해둔 거고, 제가 이제 2023년 1월 10일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정책이 추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날짜 1월 10일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특징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 같은 일본의 프라임 마켓의 기업들이 한 800-900개가 있거든요. 그 기업들을 PBR을 구간별로 나눠서 제가 이제 주가 흐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PBR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이제 고정을 해가지고 저렇게 그려본 거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왼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 부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10일에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PBR 1배 이하 기업들한테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된 거죠. 노란색 박스 부분을 보시면 초기에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기업군이 PBR 0.2배 이하 기업들이었습니다. PBR이 낮을수록 제일 먼저 주가가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 박스 안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PBR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그런 특징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PBR이 높을수록 주가가 별로 안 움직이는 또 그런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3월에는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때 이제 좀 금리가 튀면서 조정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다시 4월부터 위에 있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다시 또 한 4월부터 9월까지 PBR이 낮을수록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PBR이 높을수록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정책에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쯤을 보시면은 10월에는 사실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작년 10월이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5%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저 때는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좀 제외를 하고 보시면은 또 그 이후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갈색 박스를 보시면 되는데, 저 때는 근데 또 좀 특이하게도 PBR이 높을수록 주가 수익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저게 정책 효과 때문에 PBR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현상이 정말 그렇게 나타났을까?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다른 변수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작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5.0%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 보였었고, 11월 이후부터는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보통 이제 성장주들,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흐름이, 상반되는 흐름이 11월부터 진행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떤지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월 26일에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 1차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상장 기업들,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조치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 저 같은 저는 분석가긴 하지만 저희 주 고객들인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룬 정책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는 거래소와 이제 정부 기관들, 유관기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이제 상장 기업들이 하셔야 될 것들, 그게 이제 좀 언급이 됐는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이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이런 보고서를 좀 작성해라라고 약간 의무를 부여를 한 거고요. 자산 총액을 고려해서
뭐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이 그런 걸 작성하도록 이제 의무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걸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하도록 요구를 할 때는 이게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기업들이 좀 따를 수 있게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이제 표창장을 부여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한 3월 중순쯤부터는 이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올라오고 있냐? 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페널티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은 뉴스로 좀 나오고 있는 수준이고요. 부실 기업들을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난달부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시키는 그런 방안까지 이제 좀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널티 성격이 더해지면서 기업들이 좀 따르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투자자 쪽인데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밸류업 지수라는 거를 9월쯤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2월쯤에는 ETF 상품을 또 만들어서 출시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투자자들을 위한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수급이 들어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는 이제 거래소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기서는 이제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IR 소통 강화라고 해서 밑에 부분에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 증시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을 많이 사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사야 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국문으로만 IR 자료가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도 IR을 이제 좀 IR 자료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그런 거를 또 지원해주는 방안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요. 또 해외 IR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2월 26일에 나왔었던 정책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좀 분류를 해뒀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정부에서 특히 법안 개정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2월 26일까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1차 세미나가 있기 직전까지 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던 것들을 제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 내용은 행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쪽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는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세제 개편, 상법 개정, 기타 조치. 기타 조치에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법안을 개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발표는 하고 있지만 국회 즉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또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통과시켜 줄 것인지 어떤 내용은 동의를 해주고 또 어떤 내용은 동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나뉘는 거고요. 그 내용은 제가 좀 뒤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일정이랑 이렇게 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6, 7월에 정부에서 이 세제 개편안과 상법 개정안 관련된 시장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도 기재부에서 이 밸류업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의견 수렴한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 7월에는 이런 의견 수렴과 관련된 여러 토론회나
간담회들이 계속될 예정이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는지를 봐야겠죠. 현재까지 이제 언급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좀 추려 본다면은 이제 세제 개편 안에서는 잠시만요. 네, 요거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주로 할 수 있는 것들과 이제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됩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관점에서는 일단 주주 환원 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정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을 할 경우에 뭐 법인세 혜택 이런 거를 주겠다라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제 개편안을 통과해야지 이제 추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개정에서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물적 분할 시 반대 주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방안, 그리고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이사의 책임 강화, 저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상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상법에서는 이사의 책임이 회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주들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주들이 뭐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주주들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사의 책임 대상에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이런 분할 같은 사례가 있을 때 만약에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소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승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송은 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안 하는 거일 테고요. 그래서 이런 상법 개정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 번째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그런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그 최대 주주들한테는 할증에서 상속세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증을 감안을 하면 한 60% 정도 상속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율이 높다면은 이제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길 바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당 소득이 많아질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포함이 됩니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들은 배당을 많이 해서 배당을 받으면은 그것도 이제 세금이 많이 떼게 되죠. 40%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후에 증여 또는 상속을 할 때도 이제 주가 기준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길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길 바라지 않는다면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속세율을 낮추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최대 주주들이 주주 환원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관점도 있습니다. 앞서 일본 사례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ISA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있죠. ISA를 통해서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해주고 또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즉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늘려주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이걸 도입하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고배당주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생애 소득을 마련해가는 그런 데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이게 이제 또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정책들은 또 크게 저렇게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 일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6, 7월에는 시장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월 하순쯤 보통 한 20며칠쯤 됩니다. 7월 하순쯤에 세제 개편안이랑 상법 개정안을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보통 그 시기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7월 하순쯤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편안들 중에서도 뭐가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좀 힘을 빼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힘을 더 실으려고 하는 분야가 더 중요하게 언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월 하순에 어떤 개편안 또 개정안이 발표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사실 이때부터는 이제 입법부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보통 한 11월 말쯤에 기재부 이제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12월 말쯤 되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는 것들도 같이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월에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올해 한 번에 통과되는 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저 중에서 하나 정도 통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또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정부에서는 이거를 또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또 여기에 맞춰서 아마 또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당장 올해 일정으로 제가 저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 이 밸류 프로그램이 추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 10년쯤 전부터 이런 정책들이 준비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이게 한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정말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맞춰서 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실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주요 수급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일본 증시도 처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사실 개인들은, 일본 개인들도 주로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사실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개인 투자자들도 일본 증시보다는 일단 미국 증시 투자를 먼저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행인 점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가 2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0조 원이 절반씩 나눠지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을 합한 순매수가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코스피 기업들이 10조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이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주, 자동차, 뭐 이런 업종들, 지주, 이런 업종들을 주로 많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야 한국인들이 사실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알지만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런 데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개별 정말 세세한 상황들을 저보다 아마 모를 거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심플하게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삼성, 하이닉스 두 개를 제외한 다른 코스피 기업들로도 10조 원이나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 외의 이슈도 같이 바라보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라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는 그 MSCI라는 이제 글로벌 기관이 발표하는 그런 지수거든요. 근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만 해도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 원화로 하면 2,700조 원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00조에서 12%니까 거의 뭐 한 300조가 넘는 그런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중국 비중이 그동안 비중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40% 정도에서 20% 중반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비중이 저렇게 빠지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약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도, 대만 이런 국가들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와중에 사실 요새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일본이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죠. 그래서 5월까지 20조 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20조 원은 참고로 역대 최대 규모고요. 두 번째로 많았던 사례가 10조 원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먼저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 기관들이 또 관심을 좀 조금씩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개인들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확대해 갈 가능성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이런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할 테고 말씀드렸듯이 언급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중에 한두 개 정도 통과되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정말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MSCI라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그 단어를 쓰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올해 초부터이긴 하지만 작년 초부터 사실 이 관련된 비슷한 조치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머징 마켓, 즉 신흥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신흥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2조 달러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20조 달러를 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 10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흥지수가 아니라 선진지수로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은 10배를 추정하는 그 자금을 이제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비중은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올 거냐 이거는 이제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단순히 그런 자금을 떠나서 선진지수로 편입되면 생기는 장점이 이제 미국에 약간은 연동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중국 비중이 26%거든요. 그런데 2019년만 하더라도 중국 비중이 40%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곳에 있는 런던이나 미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산다 또는 판다라는 거는 사실 중국이 40%나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MSCI 선진지수로 편입되게 된다면은 미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약간은 바뀌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은 미국 증시를 따라갈 거냐, 중국 증시를 따라갈 거냐, 뭐 그런 선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거를 뭐 그런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편입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편입되는 게 아니죠. MSCI 측에서 우리나라에 한 8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밑에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작년 1, 2월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련된 조치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외환시장 선진 방안이라는 정책이 있거든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연장될 겁니다. 지금은 3시 반에 외환시장도 마감이 되거든요. 근데 외환시장이 3시 반에 마감되면 뉴욕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이제 아직 밤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원화 거래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에 덜 관심을 갖지 않나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환시장 관련된 정책을 사실 작년 1, 2월에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조금 더 인지를 하실 만한 내용은 배당 절차 선진화 방안이거든요. 배당의 순서를 바꾸겠다는 정책입니다. 원래는 이제 연말에 주주 명부를 먼저 확정을 했었죠. 주주 명부를 먼저 확정을 하고 3월쯤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4월쯤에 그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서를 이제 바꾸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실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는 거지만 자본시장법은 아직 개정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방향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꾸는 방향을 설명드리면 이제 3월에 주주총회에서 먼저 배당액을 발표를 하고요. 결정을 하고요. 그걸 보고 이제 한 1, 2주쯤 뒤에 주주 명부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갑을 관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기존의 방법, 즉 이제 12월에 주주 명부를 확정하고 3월 주총에서 배당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투자자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저는 얼마 받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기업이 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 주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뭐 문제가 되는 것도 내년인데 또 내년 되면 뭔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배당을 적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개선안대로 간다면은 기업에서 얼마 줄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A 기업이 만약에 1,000원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주식을 안 사면 됩니다. 이제 갑을 관계가 투자자 갑이 되고 기업이 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런 갑을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무래도 배당을 조금 더 높여가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공매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공매도 전면 재개 또는 최소한 그에 대한 계획이라도 발표하라는 것이 이 MSCI 측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는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6월까지 지금 전면 금지인 상태인데 6월쯤에 정부에서 또 이걸 금지인 상태를 연장할지 아니면 일부 재개를 할 것인지 이거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정책을 많이 냈던 시기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이슈도 우리가 한번 좀 중요하게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실지는 또 이제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현금이 있는 기업을 추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계량적인 방식에 의해서, 즉 통계적인 방식에 의해서 기업들을 이제 선별을 해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아무래도 현금이 많은 기업 또는 현금을 잘 벌어들이는 기업,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을 먼저 첫 번째 조건으로 선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채가 없어야겠죠. 부채가 많으면 부채부터 갚아야 되니까 부채가 없는 기업을 이제 선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투자 활동을 이미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이제 이 밸류 관점에서 접근할 기업들이 아니죠. 그 자체로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투자하는 것은 맞지만 또 밸류업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업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고 부채 비율은 낮지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 중에서 배당을 이제 좀 늘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하나 이제 좀 수익률이 되게 좋았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NAVF라는 행동주의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성과가 좋았는지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제시를 해줬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시했던 조건이 제가 흰색으로 써둔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이고, 거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하나쯤 더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을 찾자라는 의도였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다면은 주주 환원을 이제 주주 환원에 개입할 수 있는 주주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런 그 행정주의 펀드가 매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환원을 더 확대하도록 유도를 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을 찾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좀 쉽지 않은 점을 같이 이제 내포를 하는 차트거든요. 국가별 가계 자산 구성 비중이고요. 왼쪽에는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자본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속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일본을 보시면, 중간에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현금이나 예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35%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놀고 있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킨다면 기업들은 그 자금을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주가가 또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개인들의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름 우리나라의 또 이제 고질적인 이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비금융 자산, 즉 부동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 검은색으로 표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금이나 예금 비중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물론 저 자금만 주식시장으로 유입돼도 사실 자금의 규모는 상당히 클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고, 뭐 당장 집 팔아서 주식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부동산 자금을 정말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좀 일부 유입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이 밸류 프로그램의 정말 장기적인 플랜이 아닐까,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죠. 정말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년도 성공한다면 정말 다행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은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왜 성공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앞서 부동산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왜 쉽지 않을까, 그 부분을 세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구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는데, 일본이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10에서 20년 정도 앞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0년대생들 뭐 그쯤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0년대 후반, 60년대생들입니다. 이제 한 10에서 한 15년 정도 우리가 이제 좀 뒤처져 있는 거죠. 베이비붐 세대 관점에서 본다면은. 근데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가 그냥 정말 인구가 많은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오너들, 이제 최대 주주 또는 이제 대표들 중에서도 그 나이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들 제가 모든 기업들을 해볼 수는 없었지만 공시 대상 기업 집단 뭐 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업들만 보더라도 그 베이비붐 세대에 제법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이니까 한 사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님이 1966년생이시죠.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약간 끝자락에 해당됩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에 1940년대생들이 베이비붐 세대고 최대 주주 또는 기업의 대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1940년대생들은 이제 70, 80이 가까운 그런 나이대잖아요. 아무리 오너라고 하더라도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은퇴를 대부분 하실 겁니다. 은퇴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지분을 증여한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이런 증여가
먼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은 덜 된 거고요. 그런 걸 더 앞당기려고 하는 조치가 상속세 완화이지만 그런 부분이 단기간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또 다가온다면은 더 수월하게 우리나라도 밸류업이라는 게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또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10년, 15년 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걸 계속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고 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의 움직임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정말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10년을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 앞으로 이제 좀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동환입니다. 저는 KB증권 M&A 본부에서 지배구조 개선, 자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지에 이제 중견기업 대상이라고 작성은 해놨지만 사실 중견기업이던 대기업이던 뭐 크게 이제 관련된 내용은 달라질 게 없어서 지금 이제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대기업이 되실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수준에서 들어주셨으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이제 계속 걸렸던 부분이 이게 지금 개별 기업마다 사실 이제 처해 있는 이제 상황이 다 다르고 직면에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기업마다 이제 풀어가야 하는 방식이 다 다를 텐데 제가 여기 서서 이제 일방적으로 그리고 되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진행은 하겠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도대체 여기 저희가 저기 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중간중간에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제가 거대 담론처럼 적어놓기는 했지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는 이제 경기는 이제 급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액주주분들은 계속 좀 거세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 사회적 시류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본시장도 요동치고 있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게 현업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저희처럼 이제 백오피스에 있는 이제 분들께서 현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이제 계속 오래되면서 이제 오너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지분도 계속 희석이 되고 그리고 오너분들께서는 또 이제 연세가 드셨고 그러니까 지분 승계도 해야 되는 이슈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효율화하든지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의사결정 현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이런 대내외적인 요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할이던 이제 합병이던 혹은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공정위 신고 기준으로 지주회사는 이제 총 177개사이기는 한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 지주회사를 제외를 하면 총 159개사이고 이 중에 중견 지주회사는 총 62개사로 한 39%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주회사 요건이 사실 이게 만만한 요건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매년 지주회사는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2016년, 17년에 지주회사 전환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서 주식을 현물 출자를 하는데 그 현물 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2018년에 끝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17년에 지주회사 이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후에 기업의 가치도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분할 전후에 기업의 가치도 같고 주주가 같다면 분할로 이전되는 자산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법인 세법상 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적격 분할의 의미고요. 그래서 적격 분할이 되면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고요. 적격 분할 과세 이연 말고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 이제 현물 출자를 하면 죄송합니다. 현물 출자를 하면 또 다른 형태의 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세 번째 그 그림에서 세 번째 스텝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주주가 존속하는 지주회사에게 사업회사의 지분을 주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신주를 받는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 원칙은 사실 출자도 양도로 봅니다. 양도로 봐서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단 이게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현물 출자라면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그 양도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일몰 예정이었던 혜택이 바로 이 세제 혜택이고, 이게 원래 2024년,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일몰이 될 예정이었지만, 그래서 계속 지주회사 전환 건수가 있었지만, 이제 작년 12월 세법 개정안에서 이 혜택이 다시 2026년까지 연장이 돼서, 그래서 이제 현재도 지주회사 전환을 하시는 법인께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인적 분할 시에 이 두 개의 회사가 모두 상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한 여부를 거래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요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이 나와야 하고 경영 건전성이 유지가 되어야 이제 하는 이런 사회이사 부문, 그리고 감사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이제 분할 이후에도 분할된 회사들이 경영을 이제 잘 해서 상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 평가들이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 재상장 심사를 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이제 대표이사분들도 이제 만나 뵙고 경영진분들도 만나 뵙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적 분할을 개시를 하고 현물 출자까지 이제 완료해서 완전한 지주 체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분할은 지금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4월 초에 뭔가 이제 시작을 하면 12월 초에 변경상장 재상장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던 그 현물 출자, 유상증자 이 방식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주 회사 전환을 하자라고 이제 검토를 하고 하면 최소 1년이 걸린다는 이제 말씀이고요. 이제 검토까지 하면은 한 1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자료에 작성된 것 외에도 사실 개별 기업 이제 하나하나의 이슈들이 상당히 이제 많고 이런 것들이 되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이제 좀 많지만 지주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몇 가지 이제 중견기업 지배구조 전환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NF입니다. 그 FNF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처럼 2021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전 회사에서 영위를 하고 있던 패션 사업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인적 분할을 하고 최대 주주가 지주회사에게 신설법인 이 FF의 주식을 넘기고 현물 출자를 해서 지주회사가 신주 발행을 해서 지주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는 분할 전 회사를 59% 가지고 있다가 지주 체제로 넘어오면서 92%까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주회사는 여기 보시는 물류법인과 합병을 해서 순수 지주회사였다가 사업 지주회사가 되면서
사실 순수지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배당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지주 회사로 하면 이 물류 부분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조금 더 기업 밸류에 기업 밸류를 높이는 데 좀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지주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주가도 오르고 최대주주 등은 지분율을 상당히 많이 높일 수 있었던 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요거는 이제 지주회사 전환은 아니지만 이제 한미 사이언스와 한미 헬스케어의 합병 건인데요. 그래서 상장과 비상장의 합병이었고, 한미 헬스케어를 최대주주 분들께서 이제 100%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었던 비상장 회사를 활용한 방법이겠죠. 이거를 상장사인 한미 사이언스와 합병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미 사이언스 규모도 키우고, 지금 여기 보시는 한미 헬스케어가 갖고 있었던 요 6.4%, 이 한미 사이언스 지분을 합병하면서 배정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건 소액주주 지분율이 희석이 거의 안 됐다. 라는 점이 이제 좋은 점인데, 이 부분이 왜 좋은지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저희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법령이 좀 개정이 되고, 아까 저기 일부에서도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이게 왜 중요한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관련 사항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할 때 보유를 하고 있던 자사주의 분할 신주 배정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할 전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분할 시에도 자사주도 같이 분할이 되면서 지주회사가 되는 이 존속회사가 분할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속회사는 이 자사주가 분할이 되면서 존속의 자사주도 보유를 하게 되고, 이 분할이 된 이 지분도 가지게 돼서 분할을 하자마자 존속이 신설을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지주회사 전환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여기서 좋았던 점은 이제 신설이 예를 들어서 상장회사여서 신설이 상장회사에서 30% 이상 들고 있어야 했고, 예를 들어서 자사주가 여기 10%가 있었으면 10%만큼 있었으면 20%만큼만 현물 출자를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분할 시 자사주는 분할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이 XX 퍼센트 지분 확보가 없어지면서 현물 출자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는 이 지분이 많이 없다면 지주회사 전환 후에 2년 안에 지주회사가 이 밑에 있는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이제 상장회사는 이제 30%까지, 비상장회사는 50%까지 시장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할 때는 정말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로 전환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는 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돈을 써서 해야 하는 이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공시된 이제 분할 건들을 보면 효성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가 한 5.5%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꽤 많은 주식이었고, 꽤 많은 지분이었고, 나머지 회사들은 한 1% 내외로 크지 않은 비중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서는 일단은 이제 이 나머지 3개 회사는 분할 신주를 자사주에 배정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전량을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어제 그 아까 애널리스트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어제 이제 금융위에서 이 분할 신주 배정에 대한 거를 입법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서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적격 분할을 말씀을 드렸을 때, 적격 분할이라 함은 분할 전후 주주가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지분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사주가 분할이 되지 않으면 자사주도 엄연히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고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인데 자사주의 주인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적격 분할이 성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이제 금융위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입법을 할 때 기재부랑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도 같이 이제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대까지 될지는 사실은 이제 가봐야 이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합병 관련된 건데, 뭐 간단합니다. 이제는 이제 합병을 반대를 하는 이사가 만약에 존재를 하면 이사회 의견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병하는데 조금 제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외부평가 기관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감사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병할 때 상장회사는 사실 거래소에서 형성되어 있는 주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자산 가치가 기준 주가보다 이제 클 경우에 자산 가치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로 지금까지 막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주가로 했을 때 이제 회사의 주주들이 왜 낮은 가치로 하느냐, 왜 낮은 기준 주가로 하느냐, 자산 가치로 하면 되지, 이렇게 소액 주주분들께서 컴플레인을 강하게 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산 가치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이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아까 한미 사례 말씀드리면서 소액주주 지분율을 이제 합병 전후에 동일하게 유지한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그 합병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PBR이 다 1보다 낮기 때문에 자산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시가보다 이제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출을 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의미는 사실 자산 가치보다 싸게 내 주식을 합병 상대 회사 주주에게 주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치를 받지 못하는 합병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컴플레인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당 불만이 금융이라든지 거래소에 들어가면 이런 합병 관련 공시를 검토하는 이제 거래소나 금감원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 가치로 하지 않을 경우에 유관기관인 이제 거래소나 금감원 이 공시사항에 대해서 효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합병은 시가가 아니고 자산 가치로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제 기업에 돌아가셔서 합병을 만약에 검토를 하고 계신다. 근데 이제 시가로 해야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시면 저희랑 같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에는 없는데, 합병할 때 이제 계열사 간 합병은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합병가액을 산출하면 되고요. 이제 비계열사 간 합병은 이제 자율이 됐습니다. 자율. 그래서,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구조 검토 같은 거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말씀을 다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각 개별 회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분할이나 지주회사 전환이나 합병 등을 이제 기획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들은 사실 그냥 정말 수많은 솔루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적합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해당 자문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건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구조 설계서부터 공시, 유관기관 대응, 그리고 이제 에코티 스토리까지 이제 회사와 같이 고민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나중에 저희랑 같이 논의를 하셔서 문제를 잘 풀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 다 드리기는 했는데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될까요?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례 말고도 중견기업분들이 지주회사 전화를 하거나 혹은 그냥 단순 분할을 해서 주가도 오르고 이제 지배주주분들의 이제 지분율도 높인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례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 커버리지 부에서 기업금융 RM을 하고 있는 고기태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그 앞서 설명해주신 이제 강사분들과는 좀 다르게 저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랑 고민하는 결 그리고 뭐 고민하는 이제 주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기업금융이라고 하면 그 사실 기업의 생애 주기에서 이제 그 뭐 자금 조달의 어떤 방면이든 고민하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사실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해결책을 같이 이제 도출해 보는 그런 일단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약간 비염 때문에 목이 좀 잠겨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시간도 별로 남지 않은 관계로 제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주제만 좀 요약해서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크게 그 준비한 주제는 4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DCM 채무증권, 그리고 담보를 활용한 데트 파이낸싱, 그리고 주요 에퀴티 파이낸싱,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장 법인의 자본시장 활용 자금 조달 방안 검토 이렇게 4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를 제외한 뒤에 있는 장표들은 사실은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최대한 많이 자료를 좀 이제 취합해서 넣어 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뭐 CFO 라인 그리고 전략 금융 라인 그리고 재무 전략 라인에서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 경영진 또는 오너가 생각하는 이제 회사의 가치 증대 방안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자본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신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리고 데트 캐피탈 마켓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간략하게 한 5개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모사채부터 그리고 신종자본증권 그리고 단기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기업어음증권 단기사채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 그 조달 방식의 뭐 형태, 모집 여부, 만기 금리, 신용 등급, 자금 사용 목적, 특징 등을 제가 여기다 기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 주목하실 만한 게 사실은 공모사채인데 사실 오늘 이제 참석해주신 회사분들의 이제 외부 신용평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사채를 발행하시는 회사들은 저희가 이제 뭐 외부 신용평가 세계사, 한기평, 한신평, 나이스 신평에서 보통 트리플 B 제로 등급 이상을 이제 ICR로 받으실 수 있는 회사라면 뭐 규모나 만기나 상관없이 일단은 회사채 발행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사모사채도 굉장히 유사하긴 합니다만 사모사채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자들이 조금 더 제한되어 있다 보니 사실은 투자자 풀이 넓고 그리고 특히 이제 조달하시는 이제 금액이 좀 크거나 아니면 만기를 좀 더 장기화하고 싶다라는 이제 니즈가 있으신 발행 회사분들께서는 공모사채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모와 사모사채 중간 단계에 있는 QIB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 장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반 기업들의 그 자본 조달에 대한 니즈 중에 지분 희석을 하지 않는 방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 중에 사실은 좀 그
그 트렌드 있게 발행이 되어 왔던 게 이제 신종자본증권인데요. 이건 조건부 자본증권으로 사모 또는 공모로 발행이 다 가능하고 공모로 수혜측을 하면은 시장금리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그 원래 신용 등급 ICR이라고 하죠. 이슈어 등급보다 통상적으로 그 원노치 정도 등급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종자본증권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하이힐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통은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금리도 사실 굉장히 높아서 이제 발행 회사에서 이제 발행 검토를 하실 때 되게 단순하게 이게 회계적으로 자본 인정 받는다 그래서 발행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경우를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자본증권을 이제 그 의사결정하는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셔널을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일단 이제 법인세 절세 효과이자 그리고 그 신용평가상 자본 인정이 뭐 100% 되는 건 아니지만 20% 또는 40%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분 희석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이제 재무 구조를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권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메리트 때문에 사실은 일반 기업들이 이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꽤 뭐 몇 년 동안 하셨는데 최근에 좀 화두가 되기도 했고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게 문제는 재무구조 방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 받은 후에 만기 도래하거나 또는 콜옵션이 도래하는 시점에 이거를 에쿼티로 차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채 비율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신용등급 방어나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좀 불리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평사에서도 이제 에퀴티로 조달한 거를 이제 데트로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시장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발행 검토 또는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엄증권 단기사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단기 차입금을 조달하시는 이제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은행 차입금 이용하실 거예요. 이제 은행 기업 대출, 뭐 신용 대출, 한도 대출, 당좌 대출, 외화 지급 보증, 뭐 외화 대출, 뭐 역외 대출 등 뭐 계열사가 해외에 있으면 해외에서 발행하는 뭐 사모사채 형태로 FRN이라고 이게 사실은 사모사채라고는 하지만 이제 은행에서 이제 제공하는 대출의 형태로 이제 조달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자본시장에서 이제 조달을 하실 수 있는 직접 금융의 방식이 사실은 기업엄증권 또는 단기사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사채의 경우에는 일반 회사채랑 유사하게 뭐 정관상 전자증권 등록법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통상적으로 매년 뭐 이사회 결의나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발행 한도 같은 걸 설정하셔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사실 가장 좋은 점은 이제 그 CP처럼 이제 그 현물이죠. 그러니까 기업엄 증권, 어음장을 굳이 소지하셔서 이제 수도하는 그런 불필요함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세이프 플러스라는 예탁원 시스템 통해서 실제 계약 절차와 지급 결제까지 모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간소해서 이걸 사실 잘 모르시는 지방에 있는 이제 회사분들이 계세요. 지방에서는 사실은 이제 예탁원의 어음 수도의 이슈 때문에 단기 자금 조달을 이제 CP로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기존엔 전자단기사채로 불렀죠. 단기사채로 조달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동의 이슈가 없기도 하고 사실은 짧게는 1일물에서 길게는 92일물까지도 발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은행 차입금 이제 대체제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신 방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담보 활용한 데트 파이낸싱 비교를 좀 해놓은 건데요. 사실은 제가 KB증권에 있으면서 2017년부터 그나마 가장 많이 했던 이제 딜 중에 하나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하는 담보부사채입니다. 사실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정책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해주는 이제 선순위 담보부 사채가 트리플 A 등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일반 회사들이 가지고 계시는 원래 등급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한 이제 회사채로서 금리를 굉장히 싸게 조달하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옆에 제가 기재해 놓은 단순한 신탁 방식 담보대출이나 일반 담보대출 은행에서 하시는 것보다 한도가 조금 더 나오거나 또는 올인 코스트 기준으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 기준으로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자본시장을 활용한 부동산 조달이 필요하다고 이제 검토를 하시려고 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에퀴티 파이낸싱 방안 비교 관련해 가지고 3호 전환사채나 BW 그리고 공모 BW 그리고 유상증자를 제가 간략하게 이제 특징과 그리고 발행회사 측면, 최대 주주 측면의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3호 메자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 조달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급하게 조달이 필요하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시고요. 다만 이제 뭐 상환 부담 발생하는 거, 풋 시점에 그리고 리픽싱이랑 주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 평가 손실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는 상품은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 측면에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3호 메자닌을 찍을 때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콜옵션을 최대 주주한테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발행회사에 부여하면 발행회사가 이제 최대 주주한테 이제 지분을 넘기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분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반면에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최대 주주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도 최대 주주의 자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좀 유사하지만 반면에 이제 뭐 조달의 방식이라던가 또는 이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 공모 BW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가 신주 행사 시 현금으로 납입하면 최대 2배의 자금 조달 효과를 획득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채권과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워런트, 신주 인수권 증서죠. 분리를 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국모에만 국한이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제 일반 이건 최대 주주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모를 참여해서 사채와 워런트를 이제 배정 받으신 후에 사채를 매각하고 남은 자금으로 추가적으로 워런트를 또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 중에 우리 회사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계열사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하고 싶어 하는 이제 계열사들이 꽤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시면 사실은 현재 지금 자금이 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향후 한 2, 3년 이내에 다른 추가적인 현금 이제 유입이 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공모 BW를 통해 가지고 조금 지금 부족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한된 자본 한에서 조금 더 많은 이제 지분을 취득하실 수 있는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상증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업체들을 만나면서 같이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주주와 여기서 말하는 최대 주주가 오너일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지주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 지주사 밑에 있는 계열사들의 고민 그리고 지주회사의 고민 그리고 지주회사의 오너들의 고민을 어떻게 보면 모두를 다 충족시켜주는 뭐 해결책 뭐 이런 거를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만난 업체의 경우에도 점심 때 지주회사 이제 재무전략팀장하고 그리고 밑에 이제 계열사의 자금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이 얘기하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제와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계열사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 일단 너네들한테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자본 확충을 해주기는 힘들어. 근데 재무 건전성은 좀 유지를 해. 그러면 이제
뭐 자회사 입장에서는 그 회사 이제 주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풋옵션 도래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풋옵션이 100%가 다 들어올 것 같다라고 그 계열사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모회사인 이제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그 지주회사도 사실은 이 이제 메자닌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조금 이제 그 좀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지주회사 입장에서 자회사인 계열사한테 풋옵션 행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 사실 되게 어려운 결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뭐 다른 투자자들이 풋옵션 행사하더라도 이제 모회사는 책임을 지고 그래도 이제 주가 방어라든가 다른 주주들한테 이제 욕을 먹지 않는 이제 좀 대응책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풋은 좀 이제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분이 약간 티격태격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은 자회사의 조달을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냐라는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하다가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지주사가 돈이 없으시면 풋 행사하셔서 자금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 유상증자에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뭐냐면, 지주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본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더 이제 좀 심도 있게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상증자가 그래서 뭐 깔끔합니다. 부채 비율, 재무구조 개선하기도 하고 상환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권사의 총액 인수로 확실한 자금 조달 가능.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자본이 필요한 회사 입장에서 꼭 예를 들어 1,00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0억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1,000억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증권사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뭐 제3자 배정이건 아니면 주주 배정이건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유상증자는 활용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계열사의 성장이라던가 뭐 재무구조 방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 활용 자금 조달 방안 검토, 요거를 제가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 장표를 만든 게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 중에 비상장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 비상장사 입장에서도 상장사처럼 자본도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달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메모처럼 끄적끄적 하다가 요거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외부 신용평가 등급을 활용하실 수 있는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어음이건 단기 사채건 회사채건 또는 이제 그 공정위 기준에 지급 보증 제한이 안 돼 있는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지급 보증해서 사모사채도 가능합니다. 론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공모회사채를 이제 쓴 이유는 공정위 대기업 집단에 속하더라도 이 공모회사채의 경우에는 계열사의 지급 보증이 가능해서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자산을 활용한 조달은 사실 유동화 검토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사실 인수금융도 검토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담보부 사채는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이제 회사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담보부 사채는 이제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라서 발행되는 회사채의 일종인데, 이것도 결국은 자본시장에서 이제 직접 금융으로 조달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권 조달보다 메리트가 몇 개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권 여신도 토탈 익스포저라고 해가지고 한도가 꽉 차면 추가적으로 여신 한도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본시장에서 담보부 사채를 활용해서 조달을 하시게 되면 추후에 은행권 여신 한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방편도 비상장 법인으로서는 고민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실 종류 주식이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비상장 법인이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체 중에도 최근에 이제 그 주주 배정 증자이긴 한데 주주수가 2,500명이 넘다 보니까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일반적인 이제 상장사의 주주 배정 증자처럼 이제 절차를 다 진행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납입을 완료시킨 게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사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비상장 법인이 IPO를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를 했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반 공모를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이내에 IPO를 할 것이니까 지금 먼저 이제 주주수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자본 확충을 대규모로 하고 싶은데 아직 그래도 공모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일반 공모를 하시는데 이게 3, 4년 이내에 IPO가 안 되면 결국은 그 주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오랫동안 이 자금에 묶여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들 대응하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IPO를 가기도 좀 애매해집니다. 그 주주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행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대응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 IPO를 시작하기 전에 주주수를 최대한 줄여서 보통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주식으로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사실 최대 주주나 그 비상장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공개 매수한다 그러면 이거 주가 오르거나 IPO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 매수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거라 사실 비상장 법인으로서는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는 있으나 추천드리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짧게 이제 4가지 이제 장표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마쳤고요. 혹시 제가 이 이후에 있는 장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업원 단기사채부터 뭐 사모사채, 신보 PCBO, 캔코보증 담보사채부터 유동화도 제가 기대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주식연계 채권에 관련한 부분도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 이거 보시다가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가 사실은 원하는 게 이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린다고 해가지고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고 이걸 사실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사실은 같이 공부하면서 그 회사 사정에 맞는 제안을 드리는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 증권사 RM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사실 아까 저희 이제 부서장이신 정세화 이사님께서 잠시 후에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정세화 이사님 올라오셔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